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상승이 지속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있었던 가격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끝에 잠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 급등한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야기, 러시아 쪽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뭐니 해도 ETF에 관한 기대감이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커피 브레이크 영상 블랙락 ETF 승인이 중요한 이유에서 다루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뉴스레터에서 조금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이후로 며칠 후에 적어도 4개 정도의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경쟁하듯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인베스코,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발키리 이러한 회사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한 거죠. 사실상 새 신청이라기보다는 재신청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전부 다 과거에 현물 ETF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었던 거죠. 내용을 조금씩 수정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주말 사이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이건 비단 비트코인 ETF에만 있는 건 아니고 ETF 시장에서 흔히 존재하는 상품인데 어떤 추정하는 기초자산이 있는 거고 기초자산의 움직임의 배수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러한 상품들을 ETF 시장에서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된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2배로 추정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선물 기반 ETF이긴 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가 전에는 이게 기각이 되었었습니다. 2021년 10월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나고 많은 회사들이 유사한 선물 기반 ETF 승인 신청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추가적으로 승인이 된 것도 있지만은 기각이 된 선물 기반 ETF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ETF 상품이었던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SEC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물 기반 레버리지 ETF를 승인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상 SEC의 ETF에 관한 신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주장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일단 블랙락이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고 그 이후로 한 4군데의 경쟁사들이 또 비슷하게 현물 ETF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블랙락이 SEC가 ETF에 관해서 신경 변화가 있는 거를 미리 캐치를 하고 승인을 신청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덩달아서 신청을 한 거다라는 거죠. 이 ETF 시장이라는 거는 First Mover Advantag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상품을 냈을 때 가장 많이 펀드레이징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선물 기반 ETF가 처음 승인이 되었을 2021년 10월 당시를 보면은 첫 번째 승인된 상품 이름이 티커가 BITO, 비토인데 그 상품에 가장 많이 자금이 몰렸었죠. 거의 이틀 만에 15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모였었는데 그 이후로 승인이 난 선물 ETF들은 그렇게 많은 자금을 모이지 못했습니다. 한 비토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었고 캐나다에서 승인된 현물 ETF도 제일 처음에 나왔던 퍼포스 ETF가 가장 많이 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죠.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으로 출시되는 펀드의 가장 선점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블랙락이 만약에 신청 승인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거의 동시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많은 경쟁사들이 서둘러서 이렇게 ETF 승인 신청을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타이밍으로 블랙락이 신청을 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인터넷상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제 나름대로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론을 하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최근에 올라온 언체인드라는 팟캐스트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좀 재구성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블랙락은 작년 이맘때서부터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협업을 해서 자기네들의 그 트레이딩 플랫폼인 알라딘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고객들이 비트코인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또 그와 동시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고객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그런 상품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2년 8월에 발간된 기관 투자 동향에 대한 리포트에서 잠깐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참조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블랙락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있었던 회사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타이밍으로 이제 ETF까지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 때문이라는 이제 이론이 가장 뭔가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과 SEC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소송은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기소를 한 거죠. SEC를. 그러니까 SEC가 피고인 겁니다. 기소 내용은 뭐냐면은 SEC가 APA를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APA는 Administrative Procedure Act라는 미국의 법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행정절차법에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행정기관들이 직권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SEC가 왜 APA를 위반을 했느냐? 바로 ETF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현물 ETF와 선물 ETF를 차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 ETF랑 선물 ETF가 기본적으로 같은 자산시장을 다루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상품을 차별을 해서 선물 ETF만 승인을 하고 현물 ETF는 거절을 하고, 이러한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소를 한 거죠. 그레이스케일이 주장하는 거는 거절을 하려면 둘 다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하려면 둘 다 승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쪽은 거절하고 한쪽은 승인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데 이제 뉴스레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이제 최근에 좀 공개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법원에서는 SEC에게 불리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소송은 결과적으로 그레이스케일한테 유리하게 끝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EC가 소송에서 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물 ETF를 승인을 미리 해버리면은 적어도 이 APA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 거죠. 그래서 블랙락의 ETF 신청이 이제 승인이 되면은 SEC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이제 블랙락처럼 서베일런스 쉐어링 어그리먼트까지 잘 갖춰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는 승인을 해주니까 공정한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레이스케일이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는 서베일런스 쉐어링 어그리먼트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은 적어도 APA를 위반했다라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디펜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블랙락이 ETF를 신청을 하도록, 어쩌면은 SEC가 요청했는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실은 모르겠지만은 꼭 그렇게까지는 안 했더라도 블랙락이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타이밍에 신청을 하면은 승인이 나겠다라는 전략하에 이번에 승인을 요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SEC의 어떤 이런 입장 변화가 있다는 거를 블랙락이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ETF 신청을 했고, 그걸 보고서 다른 회사들도 덩달아서 이제 신청을 했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그레이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승인이 날 수 있는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냐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240일 정도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걸 따져보면 한 내년 2월 정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일부에서는 더 빨리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ETF 신청이 어떤 식으로 승인 과정을 거치는 데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은 SEC의 웹사이트에 올라오게 됩니다. 신청을 수락했다는 걸 공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그 Fed Registry, 연방 관보에다가 이걸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방 관보에 올라간 다음부터 45일 내에 일단 처음에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는 결정은 이거를 승인을 할 건지 아니면 거절을 할 건지 아니면은 지연을 시킬 건지, 이 세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지연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지연 기간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45일 지연을 할지 아니면 더 길게 240일, 180일을 지연을 할지 기간을 이제 그때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총 기간이 이제 240일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오래까지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한 판단도 연방 관보에 올라온 이후 45일 이후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빨리 지금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처음 45일 이내에 SEC가 승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SEC가 승인을 하는 ETF들은 보통 질질 끌지 않고 바로 45일 이내에 승인을 해버리고, 만약에 거절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지연을 시켰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블랙락의 ETF 신청이 승인이 된다면은 45일 이내에 될 것이고, 45일 지난 다음에도 지연시킨다고 SEC가 결정을 하면은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내용이랑 다름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일이 지나는 시점은 빠르면 8월 말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이제 일부 존재를 합니다. 또 하나 인터넷상에서 오가고 있는 얘기는 이제 블랙락만 신청을 승인을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블랙락만 신청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독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다른 데도 같이 이제 동시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군데 정도가 지금 동시에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ETF 신청을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캐시우드의 이제 아크 인베스먼트가 신청을 했었는데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전에 했었던 거죠. 근데 5월에 했는데 이번에 지난주였던가요? 결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아크의 그 신청서 내용을 보면은 서베일런스 쉐어링 어그리먼트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지연을 시킨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아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인베스코라든지 비트와이즈라든지 그다음에 발키리라든지 위선트리 이러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발키리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회사들이 ETF 신청을 하면서 어느 거래소에 상장을 할 건지 얘기를 했는데 비트와이즈는 이제 뉴욕 거래소 이고 인베스코인 경우는 CBOE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키리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블랙락의 ETF 신청도 나스닥이죠. 왜냐면 나스닥이 서베일런스 쉐어링 어그리먼트를 제공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발키리가 가장 블랙락 다음으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승인이 났을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코비 리서치에서 발간했던 리서치 중에 기관 투자자 동향 리포트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발간된 리포트인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몇 가지 가정을 세운 다음에 그 가정 하에 승인이 났을 경우에 유입되는 자금을 한 200억 달러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오더북이 일정 부분 뎁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의 오더북 상황은 리포트 썼을 당시랑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분석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을 세워서 각자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이제 각자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도권에 있는 자금들이 제도권이라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 거고 그러한 자금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채널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팔로우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두 번에 걸쳐서 ETF에 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